KBS 1라디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연쇄 정상회담과 만찬, 치맥회동 등으로 세계의 이목을 끌었던 2025 에이펙 정상회의도 끝났고 이제 외교 통상의 성적표를 찬찬히 검토할 시간입니다. 미국 언론에서도요, 부산에서 있었던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복귀하고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휴전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미국의 판정패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방의 날이라며 고율 관세로 선공을 날렸지만 미국 농산물 수입 금지, 또 희토류 수출 규제로 맞받아친 중국에 미국이 사실상 손을 들었다는 거죠. 대중무역전쟁을 시작했던 10년 전과 달리 지금은 중국이 미국의 대등한 경쟁자로 떠올랐다는 분석인데요. 미국이 협상에서 밀렸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지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에서는 필리핀 소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군용 지프를 개조한 디프니가 대표적인 교통수단이지만 열악한 수준이죠. 이런 교통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리핀 정부가 철도 개발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주요 지역에서 대규모 철도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통신원 연결해서 전해드립니다. 11월 4일 화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산 석탄과 철강을 중국으로 운송해 대북 제재를 위반한 7척의 선박에 대해 유엔 제재를 추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신규 대북 제재 추진은 이번이 처음으로 안보리 만장일치가 필요하지만 러시아의 동의가 변수로 꼽힙니다. 이번 조치는 이번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동이 무산된 직후 발표돼 북미 대화 동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제안했습니다. 도쿄에서 열린 납치 피해자 귀국 촉구 집회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수단을 가리지 않겠다며 이미 북한 측에 회담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안은 17명의 납북자 중 12명이 여전히 북한에 있다고 주장하는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건데요. 아베, 기시다, 이시바 내각에서도 이어졌던 납북자 귀국 노력의 직접 행동론이 현실화될지 주목됩니다. 오늘 서울에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가 열립니다. 안규백 국방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참석해 핵 잠수함 건조,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한국의 국방비 증액 등 핵심 동맹 현안을 논의합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수용한 한국형 핵 추진 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연료 확보 및 건조 장소 문제를 중심으로 의견이 오갈 전망입니다. 전작권 전환은 완전 운용 능력 검증을 마치고 마지막 단계인 완전 임무 수행 능력 평가를 앞두고 있어서 이번 회의에서 구체적인 이행 일정이 조율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한국, 일본 등 45개국 대상 무비자 입국 제도를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했습니다. 비즈니스, 관광, 친지 방문 등 30일 이내 체류가 가능하며 이번 조치는 내수 부진 타개와 개방 이미지 제고를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스웨덴이 새로 포함됐고 유럽 주요 32개국도 연장 대상에 들었습니다. 전 세계 인공지능 열풍이 3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200조 원 규모의 데이터 센터 투자 붐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2028년까지 전체 투자금의 절반이 사모대출 등 부채로 충당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AI 수익 구조가 아직 불확실한 가운데 투자가 수익보다 앞서가고 있다는 거품 경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닷컴 버블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을 경고하며 AI 투자 열기에 신중론을 제기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도지은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불편한 개츠비 파티. 네. 네. 미국의 연방정부 셧다운이 지금 장기화되는 와중에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플로리다의 개인 리조트에서 이 위대한 개츠비 콘셉트로 아주 화려한 헬로윈 파티를 열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소득층을 위한 식비 보조금이 끊기기 직전에 벌어진 일이라 더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 할로윈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작은 파티는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라는 주제로 파티를 열었습니다. 네. 이 파티의 주제가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스콧 피츠제럴드의 1925년작 소설 위대한 개츠비를 각색해서 2013년 베즈 루먼 감독이 연출한 영화의 사운드 트랙 제목에서 가져온 주제입니다. 네. 저도 이 영화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네 맞습니다. 나온, 네. 네, 이렇게 그 멋진 와인잔을 들면서 예. 딩긋 웃는 네. 그 작품인데요. 당시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부와 계급 격차를 풍자한 작품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네, 행사장에는 이 컨셉을 바탕으로 한 만큼 화려한 샹들리에와 금빛 장식이 빛났고요. 이방카 트럼프, 제러드 쿠슈너, 또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 트럼프 최측근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다른 것보다도 타이밍이 문제였던 거죠. 그렇죠. 네, 저소득층 식료품 구입비 보조 프로그램인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 소위 SNAP라고 불리는 이 프로그램 중단 직전에 이런 파티가 열린 겁니다. 네. SNAP는 푸드 스탬프로 잘 알려진 저소득층 식비 지원 프로그램인데요. 현재는 전자카드에 지원금이 입금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습니다. 네. 미 농무부는 지난 1일부터 돈이 없다. 재원 고갈의 이유로 저소득층 4,200만 명이 지원받고 있는 이 보조금을 지급 중단했습니다. 근데 민주당은 바로 강하게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부유층과의 사교 파티에 빠져서 국민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의견을 쏟아냈는데요. 특히 이 위대한 개츠비가 1920년대 부와 계급 분열을 묘사한 소설이라는 점을 들어서 더 비판을 신랄하게 했습니다. 네. 다행히 간밤에 좀 따끈따끈한 소식은 연방법원이 개입해서 정부가 비상기금 46억 달러를 사용해서 이 SNA 지원을 이어가라라고 명령을 하면서 네. 트럼프 행정부가 비상기금을 사용해서 이달 프로그램 운영 일부를 이어가기로는 했습니다. 네. 근데 이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시간을 좀 보면 지도자의 무감각을 드러내기엔 충분했다. 한쪽에선 끼니를 걱정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화려한 파티 속에서 샴페인을 땄던 그 모습이 이 불편한 대비가 이번 주에 미국 사회 민심을 좀 흔들고 있지 않나라는 뉴스였습니다. 네, 뭐 셧다운은 지금 계속될 것 같아서 네. 더 걱정인데요. 이런 일이 있었군요. 다음 키워드, 카우보이 시장의 최후. 네. 마약 카르텔과 맞서 싸운 멕시코의 한 시장이 시민 행사 도중에 총격으로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멕시코로 한번 가보면 멕시코에서 이 시장 등 요즘 공직자가 총격으로 숨지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네. 현지 시간으로 1일 멕시코 서부 미초아칸주 우루아판의 광장에서 망자의 날 축제가 열리던 도중에 사건이 일어난 건데요. 네. 멕시코인들은 죽은 이들을 1년에 한 번 가족 곁으로 이날은 돌아온다라고 여기면서 각지에서 퍼레이드를 벌이면서 이 가족들을 기립니다. 네. 그 디즈니 애니메이션 코코에서도 그렇죠. 보면 장면이 네.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축제의 장에서 만소 로드리게스 시장 역시 촛불과 해골 장식 등을 든 축제 인파 수십 명에게 둘러싸여 있었는데 범인이 그 사이로 총탄을 쏜 겁니다. 네. 경찰은 현장에서 용의자 1명을 사살하고 2명을 체포했습니다만 만소 시장은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만소 시장은 어떤 인물인고 하니 지난해 9월 취임 이후에 지역 범죄 소탕에 주력해왔던 인물인데요. 네. 직접 방탄조끼도 입고
흰색 카우보이 모자도 쓰고 경찰과 함께 순찰을 나서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카우보이 모자와 방탄조끼를 입고 범죄와 싸우는 시장으로 인지도를 높여왔는데 그가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이 대통령에게 멕시코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범죄와의 소탕을 위해서 지원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이 사건이 일어난 우루아파는 아보카도 수출로 유명한 지역이에요. 아보카도, 네. 아보카도 아. 수출로 유명한데 그만큼 범죄 조직의 이권 다툼이 심한 곳이기도 그렇죠. 합니다. 이익이 나오는 곳이니까. 맞습니다. 예. 마약 원료 작물이 재배되는 주요 통로로 쓰여서 조직 간 무력 충돌이 끊이지 않았는데 당시 이제 만소 시장은 체포에 저항하는 범죄자는 사살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말하면서 네. 대응을 이어왔는데 결국에 그들의 복수의 대상이 된 겁니다. 사건 이후 시민 수백 명이 검은 옷을 입고 거리에 나와서 시위를 벌였는데요. 네. 그가 주장했던 범죄와의 전쟁을 제대로 국가가 지원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셰인바움 대통령을 비난하며 모레나는 물러가라. 여기서 모레나는 셰인바움 대통령 소속 정당입니다. 이 정부에 대한 반감을 크게 드러냈고요. 대통령은 긴급 안보 회의를 소집하긴 했는데 시민들의 분노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네. 방탄조끼를 입었는데도 그러게요. 경호를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극적인 죽음을 맞아서 멕시코의 폭력 범죄와의 전쟁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발톱까지 깎아주는 직업. 예. 네, 이런 직업이 새로 생겼나 하고 의아하실 것 같은데요. 예. 이번엔 페루로 좀 가보겠습니다. 네. 페루 국회가 이 발톱 스캔들로 좀 시끄럽다고 합니다. 최근 이 페루 현지에서 루신다 바스케스라는 이름의 국회의원이 자신의 보좌진에게 발톱을 깎게 한 사진이 공개가 되면서 국민적으로 좀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건 좀 그렇네요. 네. 사진. 사진 속의 의원이 소파에 기대서 전화를 이렇게 하는 동안에 바닥에 이제 앉아 있는 보좌진이 그녀의 발을 붙잡고 발톱을 다듬는 장면이 딱 찍힌 건데요. 예, 아무리 어떻게든 좋게 해석하려고 해도 그러니까요. 쉽진 않더라고요. 거기서 현지 언론은 이 바스케스 의원이 자신의 직원들에게 직무와 상관없는 일을 시켰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네. 이 해당 의원이 보좌진들에게 집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게 하는 등 사적인 업무를 맡겼다는 주장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네. 예. 그래서 의회 내에선 이 바스케스 의원의 직무 정지와 징계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데 네. 페루 의회 의장은 국회 직원들에게는 매우 모욕적인 행위고 이런 일이 다신 일어나선 안 된다. 윤리위원회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이제 문제 의원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텐데요. 그렇죠. 내가 암투병 중이라 도움을 받았을 뿐이다라고 해명은 했습니다만 여론은 싸늘합니다. 뭐 가족들이 해줄 수도 네. 있지 않았나 그렇죠. 뭐 이런 생각도 예. 들어서. 그래서 SNS에서는 정치인의 손과 발은 국민을 위해서 움직여야지 보좌진을 그렇죠. 대신 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글이 잇따르고 있고요. 페루 정치가 다시 한번 이 갑질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국민들은 진짜 일하는 사람은 보좌진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제 냉소적인 반응을 좀 내비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는 잔혹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네. 좀 국제뉴스 찾아보면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이슈 중에 하나였는데요. 네. 조혼 후에 학대에 시달리다가 남편을 살해한 이란의 한 여성이 그의 목숨값인 100억 토만, 우리 돈으로 약 1억 5천만 원을 내놓지 못하면 교수형에 처할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더 가디언에 따르면 이란 북부 고르간 교도소의 사형수인 골리 코우흐카는 18살이던 7년 전에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고 복역 중인데요. 그녀에게는 이슬람의 형벌 원칙인 키사스, 저희한테 잘 알려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네, 있죠. 그 원칙이 적용이 된 겁니다. 이 이슬람 형법 키사스는 피해자 유족이 용서를 하지 않으면 네. 형벌을 그대로 되갚는 방식인데요. 그러니까 돈으로 목숨을 사야 하는 거죠. 만약 그 돈을 내지 못하면 죽음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야 하는 상황. 근데 1억 5천만 원이 지금 뭐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이 가난한 여성에게 그 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예. 그녀의 배경을 좀 보면 이란 인구의 약 2%를 차지하는 소수민족 발루치족 출신으로 네. 12살에 사촌과 강제로 결혼을 했고요. 12살이요? 네, 지금 생각하면 12살이면 13살에 그리고 임신을 해서 아들을 출산했다고 합니다. 예. 네, 발루치족은 이란에서 가장
가장 소외된 소수민족 가운데 하나고요. 당시 코우흑하는 신분증도 없는 미등록자 상태였다고 합니다. 인권단체 이란인권에 따르면 코우흑하는 수년간 남편에게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당했고 이게 참 마음이 아픈데 한 번은 탈출에 성공을 해서 네. 살던 집으로 도망갔는데 네. 아버지가 흰 드레스를 입혀 보낸 딸은 수의를 입지 않고는 돌아올 수 없다라고 하면서 외면을 했다고 합니다.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그녀는 남편이 어린 아들을 폭행하는 장면을 보고 네. 말리려고 하다가 그녀를 도와주려던 친척과 남편 사이에서 싸움이 붙었고 네. 그 과정에서 남편이 사망을 한 거예요. 네, 당시에 이제 잡혀갈 때만 하더라도 변호사 조력도 없었고 강압적인 조사를 받았고 이 사형을 면하기 위해서 배상금, 그 나라에서 디아라고 하는데 그 협상도 본인 혹은 본인의 뭐 변호사가 한 게 아니라 교도소 관계자들이 맡아서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네. 그래서 국제 인권 단체들은 이 사건을 이란의 여성과 소수민족의 인권 현실을 드러내는 전형적인 사례다라고 네. 규탄하고 있고요. 네, 네. 작년에 한 해만 보더라도 여성 30명 이상이 사형을 당했고 대부분은 폭력 피해자였다고 합니다. 이란에서는 아직도 아동 결혼이 합법이고요. 가정 폭력에 대한 법적 조치가 거의 없습니다. 법적 보호가 없고 이런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여전히 사람의 목숨 위에 드리워져 있는 상황이라 네. 국제사회에 좀 목소리가 필요한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12살, 13살이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네, 이 정도 우리로 우리나라로 치면 그렇죠. 그런 네. 나이인데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을 네. 살고 있네요. 다음 키워드입니다. 대학은 고장났다? 네, 인공지능 기반의 방위 첩보 소프트웨어로 최근 우리 서학개미 분들의 사랑과 관심을 듬뿍 받는 기업 팔란티어 이야기입니다. 네. 거의 뭐 테슬라와 엔비디아에 이어서 최근 뉴스에서 많이 거론이 되는 기업이죠. 뭐 실적이 계속 좋죠? 맞습니다. 팔란티어가 대학은 고장났다라는 선언과 함께 10대 고교 졸업생들을 펠로십으로 선발했습니다. 이 펠로십. 네. 펠로십은 인턴과 정규직 신입사원 중간쯤 되는 단기 직책인데요. 약간 우리나라로 따지면 인턴십 같은 느낌인 것 같습니다. 네. 교육과 멘토링에 초점을 맞추었는데도 월 수백만 원의 급여를 주는 자리래요. 네. 너무 부럽더라고요. 근데 고등학생 친구들에게 네. 대학 대신에 네. 실무라는 선택지를 기업이 파격적으로 제시한 실험입니다. 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팔란티어는 대학 진학 대신 고교 졸업 후에 곧장 실무에 뛰어들 기회를 제공하는 실험적인 프로그램인 능력주의 펠로십을 운영해서 500명이 넘는 지원자 중에 22명을 선발했다고 하고요. 네. 이 프로그램은 엘릭스 카프 팔란티어 최고 경영자의 가설에 따른 실험입니다. 현존하는 미국 대학들이 좋은 직장인을 양성하는데 더는 믿을만하거나 필요하지 않다 대학이. 그게 그의 생각이었는데 네, 네. 요즘 대학은 창의력을 오히려 죽이는 공간이다라고 하면서 이 펠로십을 신설했다고 합니다. 게시물이 굉장히 자극적인데 대학은 고장났다. 입학 허가는 결함이 있는 기준에 근거하고 있고 능력주의와 탁월함은 더 이상 교육기관이 지향이 아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네. 이 선발된 22명은 세미나를 마친 뒤에 정부 기관이나 병원 등 실제 프로젝트 현장에 투입이 되고 있고요.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간밤에 팔란티어 실적이 공개가 됐는데 그러니까요. 네, 모든 시장의 전망치를 웃돌아서 네. 올해만 주가 상승률이 170%가 넘는 상황이라 그렇군요. AI 붐과 맞물려서 이 학위보다 성과의 흐름이 기업을 중심으로 좀 실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네, 능력 위주로 본다는 건 기업 입장에선 당연히 네. 그렇게 갈 수 있죠. 네, 네. 대단하네요. 굉장히 파격적인 그러니까요. 인턴십이라 네, 아주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학생들을 미리 이제 선점하겠다 이런 맞습니다. 얘기도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끝나지 않는 앙숙전. 네, 바로 AI 업계의 두 거인 일론 머스크와 샘 올트먼의 이야기인데요. 네. 둘이 또다시 한번 충돌했습니다. 이번에 테슬라 신차 로드스터와 오픈 AI의 영리법인 전환 문제를 두고서 둘이 맞붙은 건데 네. 이번엔 올트먼이 먼저 선공을 날렸습니다. 샘 올트먼 오픈 AI 최고 경영자가 SNS에 테슬라 신차 로드스터 예약과 취소 과정을 담은 이메일 캡처 3장을 공개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올트먼은 나 이 차 진짜 너무 기대했는데 7년 반 기다리는 건 너무 길다. 그러니까 머스크의 신차 개발 지원을 사실상 조롱한 거죠.
그런 거네요. 너무 늦게 나온다. 네. 머스크도 바로 반격에 나섰는데요. 올트먼 당신은 비영리 단체를 훔쳤다라면서 오픈 AI의 영리법인 전환을 비판하는 댓글을 바로 달았습니다. 네. 두 사람의 앙금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요. 2015년으로 10년 전으로 거슬러가 보면 당시 머스크가 오픈 AI 공동 설립자였는데 2018년에 이사직을 내려놓고 투자 지분을 모두 처분했습니다. 이후에 챗 GPT로 오픈 AI가 빵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자 머스크는 비영리를 영리로 바꿔 계약을 어겼다라면서 소송을 제기했고 네. 올트먼은 악의적인 전술이다라면서 맞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오픈 AI 출범 당시만 해도 한 배를 탔던 두 사람이 3년 그 두 회사의 향방에 대한 이견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서로 등진 걸 넘어서 지금은 소송전까지 불사한 그러니까요. 원수 관계가 된 겁니다. 예. 네. 내년 3월이면 이 문제로 두 사람은 법정에서 다시 만날 예정인데요. 네. 이번 싸움은 온라인에서 이뤄졌지만 이제 내년에는 오프라인에서 얼굴을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AI 철학의 대립에서 시작된 논쟁일 수도 있는데 이제는 이 천재들의 자존심 싸움으로 좀 번지고 있어서 그러게요. 네, 네. 누가 옳고 그를 건 아니지만 옳든 아니든 이 싸움은 결국 이 AI 산업의 윤리와 방향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좀 던지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 생각이 좀 많아지는 대목입니다. 네, 잘 아는 사이들끼리 계속 싸울 수 있어요. 맞습니다. 하나 더 알아볼 거예요. 21세기 뱀파이어. 네, 영국의 한 여성이 햇빛에 단 30초만 노출이 돼도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희귀 질환으로 빛을 피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네, 영국 매체 더선은 자외선 노출만으로도 심각한 화상과 염증이 발생하는 여성 에밀리 리처드슨의 사연을 보도했는데요. 네. 일명 이제 저희 주변에도 좀 있긴 한데 햇빛 알러지, 예. 네, 알레르기로 불리는 증상으로 근데 좀 심하신가 봐요. 맞아요. 네. 병원에 여러 차례 입원을 했는데 자외선은 물론이고 이 형광등 불빛에도 아. 피부가 붓고 붉게 달아올라서 물집과 궤양이 생기는 정도라고 합니다. 16년 전부터 증상을 겪어왔는데 네. 코로나19 이후에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다고 해요. 그래서 일도 그만두고 하루 대부분을 커튼이 쳐진 어두운 실내에서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불도 켜지 못하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의사들은 이 에밀리에게 스티븐슨 존슨 증후군 진단을 내렸고 약물이나 외부 자극으로 피부가 괴사하는 희귀 질환이지만 네. 이 에밀리의 경우에는 특히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하면서 이 자외선에 대한 극심한 과민 반응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늘 집에서는 안타까운데요. 어둠 속에서 지내고 있는데 네. 주변 사람들조차 이 그녀의 병을 처음에는 믿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의사들조차 이 질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같은 증상이 계속되면 주저하지 말고 다른 전문가를 찾아가라라고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여기까지 오늘 듣겠습니다. 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도지은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겠습니다. 호레노츠의 Do It For Love 함께 듣겠습니다. I would fly 10,000 miles through the pouring rain just to see your face. I'd bare my soul to a total stranger just to sing your name. And I'm not ashamed just to love you. Into every morning I would change my name and run away. I won't do it for money, I won't do it for pride, I won't do it to please somebody else if it don't feel right. But I'll do it for you, and at least I'll try. I don't need any other reason, and I feel it deep inside. I'll do it for love. Oh yeah, I'll do it for love. I would write your name across the sky so the world could see what you mean to me. I'd sing songs at the top of my voice in an empty room just to dance with you and love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서 728조 원에 이르는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갖고 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이라며 국회의 초당적인 처리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올해보다 3배 이상 많은 10조 1천억 원을 편성했고 방산 4대 강국의 발판 마련을 위해 국방 예산을 8.2% 증액한 66조 3천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특검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항의해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하고 회의장 밖에서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내란 특검팀이 조태웅 전 국가정보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했습니다. 특검팀은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오늘 양평 공홍지구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김건희 씨 어머니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를 소환했습니다. 특검은 문화유산 종묘 사적 이용 의혹과 관련해 신수진 전 대통령실 문화체육 비서관도 소환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0대 직원 과로사 의혹이 불거진 유명 베이커리 카페 런던 베이글 뮤지엄의 전 지점과 운영사 LBM의 계열사 등 총 18개 사업장으로 근로감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에 걸쳐 북한 외교에서 중책을 맡았던 김영남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어제 사망했습니다. 정부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명의로 조의를 표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입니다. 오늘은 필리핀 마닐라로 가보겠습니다. 황종일 통신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필리핀의 철도 관련 소식 준비하셨는데 그 전에 먼저 필리핀 교통 상황부터 좀 살펴보죠. 워낙 좀 교통 체증이 심한 나라로 알려져 있어서 교통 상황 요즘 어떻습니까? 네, 필리핀은 교통 체증이 심하고 대중교통이 다양하지만 복잡합니다. 네. 특히 메트로 마닐라, 세부, 다바오 등 대도시에서는 출퇴근 시간대에 극심한 정체가 발생하고 이동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필리핀의 교통은 섬나라 특성상 육상, 해상, 항공이 모두 활용됩니다. 필리핀의 대표적인 교통수단인 지프니가 저렴한 교통수단이지만 노선이 복잡하고 정류장이 불분명해서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또 오토바이를 이용한 승차 공유 서비스인 앙카스, 지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오토바이 택시인 하바라발이 있는데 네. 안전장비가 부족해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수도 마닐라에서는 경전철과 지하철이 운영되고 있지만 혼잡하고 노선이 많지 않습니다. 네, 세계 어느 나라든 대도시는 좀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런 교통 문제 풀기 위해서 필리핀 정부가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Build Better More 라는 국가 인프라 전략을 통해 전국적인 교통망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도로 중심의 교통망이었지만 최근에는 철도와 항만, 공항까지 포함한 복합 물류 시스템 구축으로 방향을 넓히고 있습니다. 특히 철도 부분은 오랜 기간 투자가 부족했는데 현재는 루선섬, 비사야, 민다나오 전역에 걸쳐 약 30개 이상 철도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네. 대표적으로는 마닐라 클락 고속철도, 남북 통합철도, 그리고 수비 클락 마닐라 바탄가스 연결 철도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수빅에서 바탄가스까지 이어지는 철도 사업은 스웨덴 정부가 또 지원에 나서면서 관심이 더 커지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스웨덴 정부가 이 프로젝트의 타당성 조사를 지원하기 위해 약 130만 달러, 하나로 약 18억 규모의 금융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이 철도는 약 250km 구간으로 필리핀 전체 해상 물동량의 80%가 오가는 수빅항, 클락, 마닐라항, 바탕가스항을 연결하는 대규모 물류 철도입니다. 네. 그렇군요. 현재 필리핀 교통부와 스웨덴 대사관 그리고 스웨덴 수출 신용기관이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며 조만간 공식 협약 체결이 기대됩니다. 스웨덴은 특히 철도 신호 체계와 친환경 전기기관차 분야의 기술력이 높기 때문에 이번 협력이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스마트 물류 철도 시스템 구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네. 여객 노선도 새로 개통되는 곳이 있다고요. 네, 필리핀 철도청은 오는 11월 5일부터 루선섬 남부 카마리네스 수월주의 나가에서 루비비에오를 잇는 복원 노선의 시범 운행을 시작합니다. 네. 이 구간은 과거 태풍 피해와 노후화로 장기간 운행이 중단되었었는데요. 최근 선로 보수와 차량 교체 작업을 마치고 약 33km 구간 하루 2회 왕복 운행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현재 도로로는 약 2시간이 걸리지만 철도 운행 시 약 1시간 39분으로 단축됩니다. 네. 또한 이 노선은 향후 쾌전주 그리고 마닐라 남부 지역에서까지 연장될 계획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남북통합철도의 일부 구간으로 완공 시 마닐라, 비콜 지역을 6시간대에 연결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약 40% 수준,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철도가 개발이 되면 수도권과 지방을 이어주는 교통 문제 해결에도 좀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메트로 마닐라의 교통 혼잡은 세계에서도 최악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네. 정부는 수도권 내부뿐 아니라 외곽 지역과의 연계성 강화를 핵심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가 한창인 마닐라 지하철 1호선 연장 구간 까비테까지는 공정률이 약 80%에 이르고 지하철 3호선 북부 연장선 칼라오칸 말라본 구간도 내년 중 개통 예정입니다. 네. 또한 클락 국제공항과 마닐라를 연결하는 공항철도가 2026년 운행을 목표로 진행 중인데 완공되면 클락에서 마닐라까지 1시간 내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이런 교통망이 완성되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중부루선 지역까지 경제활동이 확산되는 광역 경제권 형성이 기대됩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황종일 통신원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0월 30일 부산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관세와 수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무역 합의에 이르렀죠. 이번 합의를 두고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와 제재를 통한 무역 전쟁의 전략이 중국에게는 통하지 않았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글로벌 이슈 이번 미중 무역 합의에서 양국이 무엇을 양보하고 어떤 성과를 얻었는지 또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겨레 신문 정의길 선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 미중 정상회담 엿새가 지났네요. 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트럼프 취임 이후 재개된 무역 전쟁으로 악화됐던 미국과 중국 사이의 교역 조건이 트럼프 취임 때의 상황으로 되돌린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네네. 일단 현상적으로는 일단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조금 좀 복잡하죠. 이번 무역 전쟁이 아시다시피 트럼프 취임 이후에 미국의 선공으로 시작됐습니다. 미국이 먼저 중국을 공격해 갖고서. 네. 그런데 이런 무역 전쟁에서 미국은 중국의 양보보다는 취약점만을 드러내고는 현상 유지만을 얻어냈다. 이런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미국은 중국에 이기지 못했고 중국은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미국 내에서는 지금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까? 미국 내에서 평가가 좀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주요 언론들은 트럼프의 판정패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취임 이후 관세 인상과 첨단 기술 통제 강화 등으로 중국의 성공을 날렸는데 이른바 선빵 날렸다 그러는 거예요. 중국은 히토류 수출 규제와 콩 등 미국 농산물 수입 금지로 역공에 성공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월스트리트 저널조차도 이런 평가를 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30일 트럼프의 중국 무역 전쟁의 교훈이라는 사설에서 사설의 부제는 이런 겁니다. 베이징은 역공했고 미국이 관세로 얻은 것은 찾기 힘들다. 이런 부제를 달았습니다. 네, 사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역 전쟁, 특히 대등한 경쟁자와의 무역 전쟁은 이기기 쉽지 않다. 중국은 반격을 선택했고 트럼프는 중국이 히토류 광물의 통제로 가진 지렛대를 과소평가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설은 올해 무역 분쟁이 이룬 것이 많지 않다. 네. 기껏해야 미국은 시간을 좀 벌었을 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시간을 좀 벌었다는 표현은 사실 원래 수세에 몰린 쪽이 수세 시간을 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은 분명 성공을 했는데 중국이 오히려 시간을 좀 벌었을 뿐이라는 얘기는 이제 뭔가 입장이 바뀐 거 아니냐 이런 걸 시사하는 거죠. 네. 뉴욕 타임스의 유명한 컬럼니스트 니콜라스 크리스토퍼도 이미 미중 회담이 시작되기 전인 29일에 네. 이런 칼럼을 썼습니다. 트럼프는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패배했다라는 제목의 기고를 썼습니다. 이 기고에서 크리스토퍼 컬럼니스트는 트럼프는 미국이 지고 있는 무역 전쟁을 시작했다. 휘연이 됐다고 한다면은 이는 중국이 미국의 우위를 지고는 미국의 영향을 쇠퇴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아주 혹평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군요. 특히 그는 자기가 일주일 전에 네. 어떤 이제 포럼에 나갔는데 모든 참석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미국이 패했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더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네. 파이낸셜 타임즈 또 월스트리트와 쌍벽을 이루는 경제지죠. 파이낸셜 타임즈도 시진핑 도널드 트럼프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미국의 대등한 경쟁자로 부상했다.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신문은 트럼프의 첫 무역 공세가 베이징에 충격을 빠뜨렸던 10년 전과는 다르다. 이번에는 잘 준비되고 경제적으로 더 강력해진 중국이 한때 훨씬 강력했던 상대 즉 미국과 싸워서 멈추게 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일기 행정부 때는 중국이 수세였지만 그렇죠. 지금은 대등한 대등한 경쟁자가 됐다. 네. 이게 주된 평가로 나오는데 왜 이렇게 이런 평가가 계속 나올까요? 그래도 미국도 뭐 고유 관세도 매기고 수출 통제도 하고 유지하고 있죠. 계속. 네, 계속. 중국을 옥죄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이번 합의를 한번 좀 잠깐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네. 미국은 이번 합의에서 트럼프가 지난 10월에 위협했던 한 달 전에 위협했던 100% 추가 관세는 물론 철회했고 네. 펜타닐 관련 관세 20%를 10%로 인하하는 등 전체 대중국 관세를 평균 55%에서 45%로 하향했습니다. 네. 중국도 비슷하게 지금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매기고 있고요. 또 인공지능 관련 반도체 수출 통제를 일부 유예하고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 확대를 하려던 것을 유보했습니다. 네.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콩수입을 재개하고 히토류 수출 통제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펜타닐 관련 단속도 강화하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한마디로 트럼프가 지난 4월 해방의 날을 선포하며 서로에 대한 관세가 150% 내외까지 치솟았던 무역 전쟁을 휴전하기로 한 지난 5월 상황으로 되돌린 거죠. 현상 유지와 회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사실 미국이 얻은 게 거의 없습니다. 미국 앞서도 말했지만 미국은 성공했는데 오히려 중국에게 약점을 보였다는 거죠. 네. 그럼 미국이 어떻게 좀 양보한 것도 있나요? 중요한 양보를 하나 한 게 있습니다. 네. 트럼프 일기 이후 미국은 중국에 대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정가의 보도처럼 휘둘렸던 것이 있습니다. 즉 첨단 기술 통제, 수출 통제 및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였습니다. 네. 이번에 첨단 기술 접근이 금지된 중국 기업의 수를 확대하려고 했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회담에 앞서. 그런데 그 조처를 1년간 유보했습니다. 즉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0월 초에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외국 기업의 블랙리스트 이걸 갖다가 흔히 엔티티 리스트라고 합니다. 네. 이 엔티티 리스트를 확대하는 조처를 내렸습니다. 이 조처는 엔티티 리스트에 원래 들어있던 외국 기업이 있으면 그 외국 기업이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가 있을 거 있다면 그 자회사도 그 엔티티 리스트에 포함시킨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 현재 중국 기업이 한 1,500개 정도가 이 블랙리스트에 들어 있는데 네. 그럼 중국이 한 2만 개 정도로 확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2만 개 그렇죠. 정도. 자회사까지 포함하는 거니까요. 네. 이른바 50% 엔티티 리스트 규정인데요. 근데 이 규정을 갖다가 유보해 준 거죠. 네. 1년간 유예. 네, 일명 유죄를 한 거죠. 이 조처에 대해서 미국의 전현직 관리들은 이런 조처가 미국이 무역 협상을 했던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평가합니다. 즉 미국은 그동안 무역 협상에서
국가안보와 관련한 기술 통제에서는 전혀 양보를 안 했습니다. 첫 양보라는 구조죠. 그래서 이건 중국이 그동안 미국과의 무역에서 오랫동안 받아내려고 해왔던 건데 결국 얻어낸 거죠. 그래서 조지 부시 행정부에서 수출 통제 관련 업무를 했던 크리스토퍼 페달라라는 전직 고위 관리가 네. 뉴욕 타임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무역 협상에서 이건 국가안보 문제야. 무역 협상에서 논의하지 않는 거야. 라는 건 제일 먼저 했었는데 네. 이제 수출 통제는 거래할 수 있는 품목이 됐고 이는 수십 년간의 전례를 폐기한 것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렇군요. 중국의 히토류 대두 수입 금지가 사실 미국에게는 정말 중요한 문제긴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네. 위적적인 게 다시 네. 한번 드러난 것이죠. 네네. 중국은 콩등 미국 농산물 수입 금지와 히토리 수출 규제로 협상 내내 미국을 공지에 몰아넣었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 히토리와 채굴 처리의 9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국이 첨단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중국은 그 첨단 기술을 구현하는 재료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번 무역 합의에 앞서 오스트레일리아와 히토류 개발 협정을 체결하는 등 히토류 공급망, 자체적인 히토류 공급망을 회복하려고 장악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캐나다의 주요 광업 회사인 파워 메탈릭 마인즈의 최고 경영자 테리 린치라는 사람의 평가를 들어보면은 네. 미국이 2차 대전 때 원자 폭탄을 개발했던 맨하탄 프로젝트처럼 미국이 전 국력을 동원해 갖고서 이런 개발을 한다 해도 히토류 공급망 자체 확보는 한 5년에서 7년이 걸릴 것이다.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또 기술은 또 차이가 네, 나겠죠. 네. 미국이 첨단 기술 접근 제한 확대를 1년간 유예한 것처럼 중국도 히토류 수출 제한을 1년간 유예했을 뿐입니다. 서로가 상대의 약점을 쥐고 있는 것인데 네. 중국이 첨단 기술력이 나날이 향상되고 있다는 걸 감안하면 중국이 오히려 우위이지도 않느냐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올해 초 미국의 인공지능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딥시크라고 하는 인공지능을 아주 저세양 반도체로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콩 수입도 사실 이 중국의 큰 무기입니다. 중국이 수입을 재개했는데 시장 가격으로만 구매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즉 미국의 콩 가격이 경쟁력이 없다면 우리 구매 안 할 수도 있어 이런 얘기죠. 중국에게 콩은 사료와 기름 등 중국 사람들이 이제 뭐 돼지고기 많이 먹지 않습니까? 네. 돼지고기 사료고 또 돼지고기를 요리하는데 콩기름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필수적인 네. 품목입니다. 그런데 수입원이 미국에 한정되지 않고 그동안 확대해 왔습니다. 그렇죠. 중국은 2024년에 미국에서 125억 달러의 콩을 수입했는데 지난 5월 수입을 중단한 이후로 25억 달러에 지금 현재 그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9월까지 중국이 수입한 콩은 모두 8,618만 톤이고 네. 이 중 한 90% 정도가 브라질산입니다. 가격으로는 한 343억 달러에 이릅니다. 네. 특히 브라질산 콩은 미국에 비해서 값이 좀 쌉니다. 11월 선적된 1월 선물 기준으로 보면 부셸당 브라질 콩은 2.25달러에서 2.3달러 정도인데 네. 미국은 2.4달러라고 합니다. 중국이 더 사준다면 브라질 콩이 더 더 가격이 싸게 주겠죠. 내려가겠죠. 네. 근데 중국 입장에서 브라질과 거래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브라질은 지금 현재 미국과 사이가 아주 안 좋습니다. 그 무역 관계로. 그렇죠. 거기다가 브라질은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브릭스의 회원 국가입니다. 네네. 미국에서 콩이 생산되는 중서부는 트럼프 공화당의 표밭인데 콩 생산 농가가 타격을 받자 트럼프는 100억에서 140억 달러의 보조금을 긴급 편성하는 상당히 다급한 처지입니다. 네. 이번에 트럼프가 시진핑과 만나면서 엔비디아의 블랙웰이라는 최고급 사양의 반도체를 갖다 제공할 수 있다는 걸 들고 갔다가 측근들이 하도 반대하니까 논의를 못했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그만큼 지금 다급한 처지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여러모로 예, 뭐 중국 입장으로서는 브라질도 있고 다른 수입원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미국은 히토류 중국밖에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런 모양새가 됐는데요. 또 다른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트럼프 행정부가 이렇게 밀리게 되는? 근본적으로 지난 10년간 무역 전쟁 동안 성장했던 중국의 역량을 과소평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또 협상 전략도 실패하지 않았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네. 트럼프는 지난 11월 당선 이후인 12월부터 중국의 펜타닐 관세 등으로 무역 전쟁을 위협해 왔습니다. 그러자 중국은 12월에 즉각 히타류에 대한 첫 수출 규제를 내놓았고 네. 트럼프가 상호 관세를 본격적으로 부과했던 지난 4월 이후 직후에도 그 히토류 규제를 다시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5월에는 콩 수입 중지를 내렸고 10월 들어서 다시 히토류 수출 규제를 확대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왜 이렇게
강도를 높였냐. 이게 그냥 먼저 높인 것이 아니라 미국이 뭔가 조치를 취한 거기에 대한 반격으로서 계속 취한 것입니다. 그렇죠. 구체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죠. 네. 지난 4월 트럼프의 상호 관세 나오니까 중국도 히토리 수출 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국이 다 만나서 이제 협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5월 12일 제네바에서 관세를 유예하는 임시휴전에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 네. 미국 상무부가 중국 기업 화웨이가 만드는 인공지능 반도체가 미국의 수출 통제를 위반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니 합의를 했는데 또 중국이 미국이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쉽게 봐서 열받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지? 이런 생각. 여기에 자극받아서 중국이 그래서 콩 수입 수입 체계를 콩 수입 금지를 내린 거죠. 네. 그 이후에 다시 양국이 유럽의 주요 도시를 벌면서 무역 협상을 지속했고 네. 트럼프도 상당히 톤이 다운됐습니다. 중국에 대한. 그래서 9월에 트럼프와 시진핑이 통화통을 하고 원만한 타결을 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직후에 미국이 첨단 기술 접근이 제한되는 중국 기업을 확대하는 아까 앞서 말했던 50% 엔티티 리스트 규정을 발표한 거죠. 이에 중국이 다시 히토리 규제 확대로 맞대응한 겁니다. 근데 이런 걸 보면은 옛날에 2005년도에 북한 핵 문제를 놓고서 6개 국가들이 육자회담을 했었습니다. 이제 북한 핵 문제 해결하려고. 네. 그래서 2000년 9월 19일 날 9.19 공동성명을 채택을 해가지고 북한의 핵을 폐기하고 북한 다시 NPT에 복귀하고 한반도의 단계적 비핵화를 추진하기로 한다. 이런 공동성명을 약속을 한 와중에 미국 재무부가 홍콩에 있는 방코 델타 아시아라고 하는 은행에 있던 북한 돈을 갖다 동결시켜 버렸습니다. 예. 이것 때문에 북한이 완전히 이게 도대체 뭐지? 우리는 합의해놓고서 뒤로는 왜 뒤통수를 치는 거야 해서 이 9.19 그렇게, 공동성명이 네. 1년 이상 동안 작동이 못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절호의 기회를 갖다가 놓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게 좀 미국이 이제 쉽게 얘기해서 고압적인 자세에서 협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패권 국가고 항상 이런 식의 이제 우를 좀 범하게 합니다. 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는 국가 전략을 조율하는 이 백악관의 국가안보회의, 지금 국가안보회의를 총괄하는 국가안보보좌관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리고 국무장관이 지금 겸임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국가안보회의가 축소됨으로 해갖고서 안보와 경제, 외교 문제를 총괄하는 능력이 위축됐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트럼프가 개인적으로 자기의 본능에 입각해갖고서 모든 문제를 처리하다 보니까 그렇죠. 약간 이게 서로 조율과 제재가 안 되는 거죠. 네. 앞서 말했지만 무엇보다도 미국이 기존 관행에 빠져 있지 않냐 이런 지적이 좀 있습니다. 네. 미국이 그동안 패권 국가로서 다른 나라와 모든 협상을 위에 서서 밀어붙여 왔는데 하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이른바 앞서 언론들이 평가했던 이른바 대등한 경쟁자를 그렇죠. 만난 거죠. 그리고 그 그렇죠. 대등한 경쟁자 중국을 만나 보니까 옛날식의 그런 협상 전략이나 안 되는 밀어붙이기가 거예요. 통하지 않았다. 네. 그래서 오히려 역공의 빌미가 준 것이 아니냐. 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협상 전략을 이제 예. 꾀해야 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렇게 트럼프 시진핑 무역 합의 관련된 평가들 또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글로벌 이슈 한겨레 신문 정의길 선임 기자와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Falling Slowly 글렌 한사드와 마르케타 이르글로바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KBS 일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